1992년 1월 17일 새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경찰서로 다급한 강도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한 남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수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소녀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한 공무원과 재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생겼다는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소녀는 9살 때부터 대학생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학대와 성폭력을 당한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성폭행을 멈춰달라는 부탁까지 하지만 돌아온 건 폭언과 협박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한 두 사람. 1992년 1월 17일 자정 무렵 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두 사람 마지막까지 완전 범죄에 성공했을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계기가 되기도 했던 김보은, 김진관 새 아버지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 정말 1992년 제가 고1 때였는데 이 당시에 정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신문을 정말 눈이 뚫어져라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즘에는 뭐 김태현 사건, 안인득 사건 이렇게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사건을 언급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인권 의식이라는 게 뭐 요즘 같지 않았다 보니까 김보은, 김진관 사건 뭐 보통 이렇게 많이 불렸었죠. 일단은 그렇게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현재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죠. 처음엔 말이죠. 백 기자, 승희 의원님, 이 경찰도 이 강도 살인 사건, 그냥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봤다고 하죠? 사실 김보은 양이 지방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김진관을 만나면서 사실 되게 이렇게 주말만 되면 좀 울적한 느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관이 물어봅니다. 김보은한테.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김보은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새아버지한테 나는 성폭행을 당한다. 그럼 김진관이 눈이 완전히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의사를 합치해서 강도 살인죄로 상황을 꾸며놓습니다. 꾸며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의붓 아버지를 김진관이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겨놓고 강도 살인죄로 이제 김보은 양이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강도 살인으로 되기는 되게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수많은 어떤 칼로 사실은 이거 뭐 그냥 한번 첫 번째 그 시도가 가장 중요한 시도였는데 그 시도 이후에 여러 가지 칼로 찔렀으면 뭔가 건품을 가져갔어야 되잖아요. 예. 건품을 가져간 그런 어떤 정황도 없고 김보은 양이 굉장히 담담하게 아버지의 사망에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평소 강도 살인죄가 일어나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김보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보은 양은 거기서 굉장히 놀래서 이제 울부짖게 되는데 그 울부짖게 되는 사정에서 이 사건이 강도 살인죄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성폭력을 정당방위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김진관과 김보은의 계획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이 응급실에 가서 봤더니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딱 전해 듣는 순간 김보은 양이 좌절을 하더라. 이 반응을 보고 이제 경찰이 이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를 딱 간파를 했었다는 거죠. 자, 팀장님, 이 처음 이 보은 양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가 만 9살 때였답니다. 그런데 의붓 아버지를 죽였을 당시는 만 19세였고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말 그렇다면 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때 상황을 보면 아마 보은 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죠. 이제 계부가 됐는데 12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마 그 19세까지 10년이 좀 넘게 10년쯤 됐죠. 그런데 그 중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김보은 양이 했는데 경찰관에서 보니까는 그 계부란 사람이 모 지검의 검찰 수사관이에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변명했겠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알다시피 92년도경에는 경찰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범죄를 해도 우리가 직접 수사를 못했습니다. 검찰청으로 넘겨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서 실제로 어린 학생이 피해당했다 했지만 그 아버지 계부란 사람이 검찰 수사관이고 또 인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죠. 그냥 가니까는 김보은 양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이 그 계부가 좀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보은 양이라든가 어머니를 협박하니까 신고해도 소용없다. 신고해봤자 수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피해 보겠다 싶으니까 아직 포기한 거죠. 즉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됐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꼼짝 못하고 피해만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뭐 제가 보니까는 아마 이 얼마나 흉악했냐면 침대에서 같이 그러니까 보은 양도 있고 엄마도 이런 데서도 그런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건이 시끄러웠었는데 어떻든 이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건 맞았고 또 그리고 강도로 위장해서 죽었지만 나중에 그 살해한 사람이 김보은하고 아까 그 말한 김관 그 두 사람이 살해했기 때문에 재판이 되었던 거죠. 예. 자, 보은 양이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 젠관군을 사귀고 나서 이제 그 교재 승낙을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이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니들 사귀지 마.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참다 못한 두 사람, 그 남자친구가 이 의붓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 시작이 됐죠. 네, 일단 두 사람이 구속이 됐었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이 계부의 이제 악행 같은 것들도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사회 전체가 이 문제 갖고 굉장히 끓기 시작했었습니다. 김진관 군의 부모 같은 경우는 형사를 만나서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다음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도 호소했었고 전국에서 이제 지원 단체와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모이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었습니다. 무려 22명의 무료 변호인단도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 변호인단은 지속적인 성폭행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김양과 그녀를 도운 김군의 행동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가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었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김진관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 김보은 피고인에게는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요즘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뭐 온라인 청원 올라오고 막 시민단체에 잇따라 막 기자회견하고 막 누리꾼들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댓글 달고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1심에서 이건 정당방위도 아니다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어요. 사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정말요? 네, 이게 저희가 사시 공부할 때부터 이제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 파트 리딩 케이스예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보통 정당방위라는 건 누가 저를 공격할 때 어떻게든 밀치고 뿌리치거나 같이 반격하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되죠. 근데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10년간 성폭행을 해왔지만 이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성폭행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죠. 예. 과거에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학계에서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단에서는 현재 침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위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정당방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법리상 당연한데 문제는 너무 중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 과연 이 피고인들에게 이런 정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맞느냐? 이런 딱한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양형으로 충분히 훨씬 형을 쉽게 말해서 깎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는 지금 2명에게 전부 7년, 5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김진관 군에게는 징역 5년, 어쨌건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의 하한을 선고했고요. 김보은 양에게는 한 번 더 감경을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백 기자, 일단 그때 당시 요즘 같으면 그런 의문 문제 제기가 없겠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가 뭐 이런 문제들에서 그렇게 깊은 고민이 없었다 보니까 당시 이런저런 뭐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학생 정도 나이를 먹고 그 의붓 아버지 그렇게 막 하면은 도망가야지 왜 그 집에 계속 있냐 뭐 이런 지적들 말이에요. 사실 미투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최근에서야 그렇죠.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대중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도대체 나이가 이제 충분히 들었는데 왜 신고를 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또 이제 엄마가 같이 있었을 텐데 왜 엄마가 보호해주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시 심리학자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와 이 김보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심리 상태가 몇 번이나 신고를 했고 하지만 사실 그게 무력화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대 노예 같은 상태였다. 손발이 묶여있지는 않지만 사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계부는 여러 차례 이 검찰 관계자라는 자기의 사회적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니네가 신고해봤자 나는 이걸 다 무마할 수 있고 언젠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진짜 경찰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왔는데 그 개부라는 사람을 보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 이때 무력감. 야, 정말 이거 상상도 안 됩니다.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지방에 있는 지검이나 지청의 수사관이라든지 그 검찰 사무관이 나가면 파워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 개부가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검찰 수사는 내 손 안에 있어라고 말했고 그 말이 또 들어간 거예요. 또 웃기는 얘기는 그 피의자를 불러서 집에 불러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피의자를 데리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데리고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는 더 겁을 먹은 거죠. 아, 내가 뛰어야 벼락이구나, 꼼짝 못하겠구나.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 어머니와 딸이 얼마나 많은 공포를 느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손아귀에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은. 자, 이게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당시 이제 대대적인 사면 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보은 씨는 사면 복권이 됐고 이 남자친구 진관 씨도 형이 됐죠. 확 이제 줄었다는 그런 또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1992년 11월 달 그 옛날 기사를 찾아봤더니 일단 먼저 보은 씨는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진관 씨 면회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어디 신문에 있어서 봤더니 면회를 가면은 이 보은 씨는 우느라고 대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진관 씨 그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그래서 진관 씨는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냥 군대 가 있는 셈 치고 그렇게 생각해라. 보은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계속 위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자, 승 의원님. 이 김보은 이 사건 가장 큰 의미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가장 어떤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뭐 최말자 할머니 사건 때도 그렇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 가해 남성과 결혼을 하라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수사의 관행이었고 재판의 관행이었고 사실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정조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강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사실 대부분은 굉장히 전향적인 판단을 해요. 현재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결국 현재성이 있었는데 결국 김진관 씨가 그 의붓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상대성이 없다. 그러니까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과거의 가해자가 지금의 피해자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폭행했는 사람들은 엄혹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위의 어떤 여론이 만들어져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폭력 처벌법도 만들어지고 또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